네,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후보 간의 검증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후보들 간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보면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장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 여파로 샤이 보직이 상당히 늘고 샤이 보직이 갈 곳이 없는 표심을 반영한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오늘 갤럽 조사는 대면 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사람을 얘기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수층의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샤이 보수층을 비롯한 중도층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로 갈 길 잃은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헤매는 눈덩이를 굴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이런 어떤 표심의 향방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중에서 검증을 통과하건 통과 못하건 여러 사람을 지금 놓고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것이 오늘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또 여론조사도 요동칠 것 같은데요. 김철근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까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16%포인트가 상승한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민의당의 완전 국민 경선 정당 사상 최초로 했다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가서 투표로 한 거 아닙니까? 대략 한 18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입니다. 조기 선거인데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세력은 이번 선거 대선만큼은 사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냐를 놓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양강 구도, 1대1 구도, 사실상의 1대1 구도로 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사실 이제 구속까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뿌리채 흔들려 있는 대한민국 코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데 누가 더 적임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뀌면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많이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최진봉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말씀 안 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별로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충청 같은 경우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나오고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특이한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충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지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그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도리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후보가 지속적으로 앞섰던 지역인데 그 부분도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지졌다는 부분이 조금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계속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봐서 적극적으로 충청이든 아니면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저희가 계속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1, 2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그 격차가 미미한 부분,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그건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명확한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보수 진영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호감도보다. 그 말은 결국은 확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만큼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도 하지만 예.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죠. 본인은 보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만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사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김철근 교수님께서는 지금 호감도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네,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요. 결국은 이게 확장성의 문제로 보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호감도가 상당히 높고 비호감에 비해서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40% 중반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가 확장할 수 있는 일반 중도 보수층의 그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비호감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인해서 중도 보수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양강 구도로 가는 과정에서는 결국 앞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지 기반이 안 후보가 더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냉철하게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공중전이고 지상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당 완전국민 양성이라고 하지만 18만 명 정도 참여했고 예. 민주당을 예를 들면 2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럭비공이 지금 안철수한테 왔다. 안철수 후보한테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애초에는 반기문 총장한테 있다가 예. 이분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 그럼 이분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돼서 안철수 후보한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도 혹시 지지를 했다가 어떤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예. 바로 철회하고 돌아설 것이 여론조사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이자 예. 위기이자 기회 어떤 것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급박한 일주일, 2주일에 있던 사이에 정말 또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날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증 문제 가지고 예. 물론 뭐 지금 양 후보가 지금 검증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선의 어떤 국면을 보면 자식 병역 때문에 병역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낭만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그런 이해창 총재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럭비공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예. 이것이 지상에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지면 이제는 공중전, 여론전보다도 조직 싸움이 상당히 크고 조직이라는 것은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서 누가 살아남냐? 이것이 대선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12월 20일 대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에 의해서 5월 9일 날 그 조기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든 다른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간에 상당히 많이 투표장에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누가 더 확장성 있는 그 지지층을 갖고 있느냐 이게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53조의 선거운동의 정의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당선시킬 목적도 있지만 낙선시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경우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본다면 확장성이 큰 후보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이제 뭐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한 지지를 높인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문재인 후보 측의 지금 발걸음도 상당히 빨라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안희정 지사도 계속해서 연이틀 만나고 있고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어떤 움직임을 더 활발히 펼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집도끼를 다시 끌어들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조금 주춤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안희정 후보를 만났고요. 예. 또 내일이나 모레쯤에 호프 미팅을 한답니다. 예. 안희정 후보하고 예. 안희정 지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하고 예. 그 말은 결국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을 다시 마음을 돌리게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전략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아야 돼요. 이제는 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책과 대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보수층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안보관이든 예. 경제 살리는 방법이든 이런 부분들이랑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아야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보수층을 끌어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발걸음이지만 그걸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안보나 경제 문제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 네.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보수층을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더 철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수층은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읽고 계십니까? 글쎄 보수층이 그렇게 예. 하루아침에 진보 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상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선거, 대선, 특히 대선이라는 것은 인물, 구도, 이슈, 바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물은 결정이 됐다. 5명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치열하게 구도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예. 대선이 17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구도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대선이 17일부터 해서 일주일 정도까지 구도에서 27일 날 마지막에 연합을 하든지 후보 단일을 하든지 이거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0일 정도의 시간 두고 치열하게 구도 싸움이 전개될 텐데 물론 지금 1위는 문재인 후보, 2위는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보수층은 지금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저는 숨은 변수라고 봅니다. 보수층이 그냥 죽을 것인가? 저는 아까 말했던 샤이 보수층 20% 정도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예.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것은 보수의 전략이 또 어느 정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를 통한 문재인 고립. 이런 것들이 저는 숨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교하게 어떻게 테크닉으로 이것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구도대로 이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안보 변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보수가 그냥 안철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면서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키는 그런 것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층에 기대할 것보다도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자각론이 있듯이 안철수 후보가 지역적인 패권보다도 오히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아젠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승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보수층의 표심이 보수 후보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 중에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기로에 놓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은 예. 그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 보수 표심이 그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예. 대선에서 대통령을 내준다 하더라도 보수 지형을 지키고 지방선거라든가 다음 총선을 기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로 쉽게 가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은 왜 안철수 후보가 급직 10% 정도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하냐. 이것은 안철수 후보를 통한 보수 세력의 일정 부분 문재인 전 대표를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지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성호 교수님이 희망 섞인 발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건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조기 대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15, 16일이 등록일이고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정도면 이 상황이 거의 그러니까 굳어져 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이동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요. 사실은 친문 패권 정당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선출 이후에 한 2, 3일 사이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2, 3일 사이에 대거 표심이 그러니까 이동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만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고 지금 당내에 비문 반문 세력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면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처럼 소신이 없는 의원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한다면 그 의원은 소신 있는 의원으로 국민들한테 비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밖으로 외연 확장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급한 건 집안입니다. 비문 세력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외연 확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순간 사실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많은 호남 표심이 바로 움직일 거거든요. 왜? 문재인 후보는 원래 상당히 강경하고 진보적인 색채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경선에 50%를 넘는 효과를 줬던 거죠. 근데 이게 선거운동이 기간이 길면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바꾸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선 당일까지 워낙에 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도의 변화를 첫째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이제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중도층 혹은 보수의 표심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떤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의혹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표심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강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전쟁이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 두 후보에게 제기는 의혹 중에 반드시 풀어야 할 건 뭐라고 혹시 보십니까? 뭐 누구 하나를 풀어야 하는 게 뭐냐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양쪽 다 만약에 검증을 시작해야 된다면 둘 다 풀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이제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은 사실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지적해야 되고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반응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검증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너무 꼬투리 잡는 식의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진 찍힌 거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게 조폭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조폭하고 사진 찍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는데 모르고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 그걸 알고서 거기 갔거나 아니면 거기 지금 지역구의 의원도 거기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걸 조치 안 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냥 사진만 찍힌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좀 가혹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도 뭐 그거는 명확하게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봐서 정말 이게 뭐 문재인 지금 후보가 얘기하듯이 문제 없이 절차적으로 잘 됐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양쪽 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문제를 더 낳게 되고 그게 계속 어떤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격하는 쪽으로 비치게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뭐 어떤 것은 네거티브고 어떤 것은 검증이다. 뭐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의혹들이 언젠가는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왜 됐습니까? 최순실, 정유라, 국정농단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 시위, 태극기 집회 엄청나게 오랫동안 6개월 정도 국민적인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인식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 애초에 정치 시작할 때 새정치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꾸준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일변도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드러난다면 이것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한국 정치 그리고 유권자의 수준을 그만큼 올려놨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검증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성의 문제고 도덕성에 있어서 본인 후보들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면 같이 후보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검증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보이느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너무 공방이 뜨겁다 보니까 우리는 뭘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과 비전을 후보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그것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이 굉장히 조급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폭 사진 논란도 있죠. 뭐 보조 타이어, 무슨 유소년 축구, 마이너리그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다. 예.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후보는 본인은 다 검증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들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해창 전 후보죠. 그분의 병역 관련 의혹, 그다음에 정유라의 학교 특혜 입학 의혹,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의 특혜 취업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10% 내외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건 30%가 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예. 짚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끝장 토론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저는 보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본인한테 이익되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 보는 것도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부분인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은 지금 제일 1순위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받아들여서 본인한테 뭐 토론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깎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려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5명이 후보가 있다면 5명 후보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지 왜 둘이만 하느냐? 예, 예.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양강 구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사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다자 구도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의 끝장 토론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속 시원하게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그 전에 예전 대선에서 그 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자 토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양강 구도로 굳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끝장 토론을 좀 거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끝장 토론은 가능하면 받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유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아무 자료 없이 스탠딩으로 서서 미국처럼 그런 토론을 한번 멋있게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주장을 했고 지금 선거법상으로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거에는 양자 토론하기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각 언론사에서 주관하는데 초청을 한다면 네. 양자 토론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뉴스 TV부터 그런 기획을 한번 해서 양자 토론 초청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번 대선이 야권의 각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구도의 변화 그 중심에 보수 후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9일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버티기를 하느냐라는 시각이 일단 있고요. 이것이 뭐 꼼수도 아니라는 논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꼼수도 있고 예. 보궐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예, 시켜주기 예. 싫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은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사가 없이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은 도정의 어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시장 자신이 그것을 진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없는 대선 완주 입장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저는 단일화 100% 되리라고 봅니다. 아, 예.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당과 민주당도 치열하게 지금 호남 지형을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지금 대선이 아니고 대선 후 1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와 그다음에 있을 총선 이것까지 앞으로 내다보고 지금 지역적인 패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예.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은 계속 지금 같이 연대하자 이러는데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예. 남경필 후보 지난번에 후보는 수도권 의원들은 이왕 나간 거 우리가 새로운 보수 정당의 기치를 내세우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TK 민심이 그렇게 당선권에 들어갈 정도로 한국당과 겨누어서 그게 가능하겠냐. 예. 이렇게 봤을 때 이번 대선 국면을 해서 서로 극적인 화해를 하는 것이 낫지. 예.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둘 중에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저는 소멸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소멸의 단계를 걸으면 현역 의원들이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다음 총선이라는 건 다음 지방선거 때 한 명도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는 이게 정당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예. 연대나 합당 이런 것들을 뭐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예. 이 홍준표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예. 사퇴를 하지 않고 이렇게 9일 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9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사퇴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30일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40만 경남도민의 선택권과 참정권을 막는 정치적 꼼수입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에 나오신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예. 홍준표 후보의 단일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단일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단일화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때 전부 서명을 해갖고 구속 반대하는 그것도 냈고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삼성동 계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친박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대 세력이 무슨 명분을 어떻게 합쳐서 이른바 정치공학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네. 안 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저도 안 할 걸로 생각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뭔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헌법 1조를 들고 나와서 본인이 그런 자기의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탄핵 정부에서 분리가 됐는데 다시 합친다? 예.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는 그거였잖아요.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였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합친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가능성 좀 낮다고 보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끝까지 완주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어떤 명분 있는 싸움을 할 것 같고요. 또 보수층이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또 어떤 형태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만의 정치를 한다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수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로의 보수 적통을 내세우고 있는 보수 당끼리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행보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있는 주자들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애초에 빅텐트론 그것의 주창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빅텐트를 준비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그러면 텐트만 치면 되지 그 밑에 기둥들은 각각의 기둥들을 모셔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빅텐트를 준비하고 있고 예. 이것이 가능한 것이 개헌이라든가 권력 공유 연합 형태로 정권을 만들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또 어때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나눠먹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나는데 그것은 이제 명분이죠. 정치인들은 모든 것이 다 명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무슨 명분이 있고 다시 합치는 것도 어떤 명분이 안 되지만 국민들한테 이걸 명분이라 얘기하면 그냥 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 형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상승세가 어디 가서 꺾일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관계로 김종인 전 대표의 이 김종인 후보의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도 펼쳐질 수 있냐 아니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면 어느 한 캠프로 다시 들어가냐 이런 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오셨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서울 위주로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빅텐트를 쳐서 어쨌든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지금 구상이거든요. 오늘 어떤 발표까지 했냐면 문재인 후보까지 끌어들이는 통합 정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후보들 다 모이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종인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통합 정부를 내세워서 소위 그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 논리에는 이게 있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면 여당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합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후보들끼리의 어떤 다시 한 번의 뭐 경선을 통해서든 하나의 후보를 내세우자 하는 게 주장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30여일도 안 남은 대선 기간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주장이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탈당할 시점하고요. 그 지금 후보로 출마할 시점하고 상황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할 시점에는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대를 구상해볼 생각을 했을 건데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양강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김종인 후보가 생각하는 이른바 문재인을 반대하는 이른바 라운드 테이블에 본인이 앉아서 조정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상황은 힘을 좀 받기가 어렵다. 이미 양강으로 가고 있고 2강 3약 또는 4약 구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상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